네, 매주 화요일 밤 비밀스러운 시간 하창봉 파트너의 시크릿 투자 라운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핵심 이슈부터 투자 전략까지 모든 내용 정리해 주실 우리 하창봉 파트너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주일 만에 또 시간이 흘러서 화요일이 왔는데요. 오늘도 어떤 얘기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 지난주에 우주항공 얘기해 주시면서 채팅창에서 이제 그럼 태양광 지금 봐야 하나요?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 그거 관련해서 대표님이 또 짚어주신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 주에 또 이 흐름이 나쁘지 않아서 네. 채팅창과의 소통 오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많이 오늘은 제가 좀 지난번에 우리가 스페이스X 이야기하면서 네. 앨런 머스크가 실제적으로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될 게 야유기 목표가 있는 거고 네. 우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태양 전지라는 이런 거 관련돼서 뭐 협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만 했는데 그게 또 지난주 그렇게 시장에서 핫한 테마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 모르는 건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실시간 댓글로 혹시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 네. 또 방송할 때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를 함께 해주신다면 또 그 더 나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댓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 전에 시장부터 살짝 짚어보고 갈 텐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갈수록 조금 힘이 빠지는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증시는 지금 오히려 내러티브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우리 시장은 뭐 연휴를 앞둬서 그런지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주제를 잡은 거는 네. 끈을 놓지 말지어다라고 한번 키워드 한 줄을 뽑아봤는데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주말에 있었던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이제 거의 자민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사나이 노믹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고 대만 가권 지수 같은 경우도 여실 또 다시 신고가로 가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대만 시가총액 1위가 TSMC잖아요. 오늘 1월달 매출이 발표가 나왔는데 또 30% 이상 증가하고. 근데 조금 특징은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설날 쉬고 나면 HBM4를 엔비디아 쪽으로 양산하는 체계로 제공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3월 초에 예정된 GTC 2026에서 완전 삼성과 엔비디아는 이제 HBM4에 납품이 돼서 모수를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였죠. 최태원 SK 회장은 자녀분과 함께 전세령을 만나는 그런 행동이 있는데 희한하게 삼성의 주가와 하이닉스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는 많이 치고 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좀 투자 오늘 준비한 것도 바로 그런 건데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 혹시 CJ 대한통운의 주가를 보셨습니까? 네. 거의 뭐 날아가거든요. 제가 그쵸. 침튀길만 하네요. 예. 그래서 약간 시장은 미국과 조금 결을 같이 하면 약간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명절 전에 주식을 팔고 갈까에 대한 고민은 좀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고 대신 명절 전까지 또는 명절 전후까지 어떤 섹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까요? 라는 질문으로 바꿔주신다면 네. 오늘 방송이 조금 더 후속해서 그거를 전략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절 전에 어떻게 팔까보다 명절 전에 어디를 사야 하는지 궁금하게 이렇게 또 관점을 바꿔서 본다면 오늘 방송의 시청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짚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 이야기 저희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또 특별하게 준비해 주신 온라인 무료 방송 먼저 안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오늘도 오늘 밤에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방송이 10시 한 55분 정도 마치거든요. 네. 예, 마치고 나서 바로 물 한 잔만 마시고 밤 11시부터 한국경제TV 와우넷 주식 시크릿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하고요. 방송 시간상 제가 이제 3가지 스토리를 이야기 드린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큰 개략적인 거는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데 제한된 시간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라든지 또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섹터나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따 방송 마치고 밤 11시부터 함께 하니까 꼭 바로 잠깐 들어오셨다가 투자 인사이트 함께 하시고 편한 밤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그때쯤이면 이제 미증시도 개장을 앞두고 있을 거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까지 짚어보셔서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항상 또 선물까지 같이 준비를 해주시는 우리 하창봉 대표님이십니다. 관심 종목 세팅 VOD 교육 강좌인데요. 이것도 무료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 세팅하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 아래 나가는 경로 통해서 신청하신 후에 확인해 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시크릿 라운지부터 입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시크릿 라운지. 자, 변동성 장세의 뭉치 또는 안전한 곳으로 이런 타이틀이었는데 이 안전한 곳이 어딘지부터 저희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은행주죠. 어딜까요? 은행.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지난주 우리나라 증시가 변동성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네. 월요일 날 뭐 사이드카 아마 주중에 사이드카가 3번 이상 걸리는 것도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네. 서킷 브레이크는 하방으로만 걸리는 거고 사이드카는 선물 거래 프로그램 매매를 정지시키는 거라서 상방 아래쪽이 쭉 다 걸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만큼 큰 변동성이었는데 그 변동성에 이제 큰 틀에 누가 있었냐 하면 외국인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외국인이 뭐 지난주에 뭐 개인이 5조를 사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근데 이 중간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간에 외국인이 유일하게 산 섹터가 있어요. 그게 이쪽입니다. 그게 이쪽이군요. 네, 1월 달에 외국인들이 11조 정도를 팔았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순매수가 잡힌 900억의 순매수가 잡힌 섹터가 뱅크, 은행쪽. 그리고 또 하나가 은행 쪽 같은 경우가 ETF 자금 포함해서 연기금 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네.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한번 주간 단위로 한번 좀 보시도록 하죠. 네. 요즘에 이제 제가 일부러 ETF를 많이 가져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국내 최근에 예탁 자산 100조 넘는 자금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ETF 같은 경우는 투자가들 관점에서 그거 뭐 개별 종목이 재밌지 뭐 이렇게 오르겠어 하겠지만은 네. 나 주식 좀 하는 사람이야. 하루에 14% 정도는 껌이야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다른 방법도 있어요. 제가 좀 강조드리는 게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수익률보다는 안정적인 수익률이 결정적으로는 부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보면 지난 일주일 동안에 국내 상장되어 있는 주요 ETF들의 상승률인데요. 코덱스 삼성자산운용, 타이거 미래에셋, 라이즈, KB자산운용, 비타 SOL, 신한 이렇게 돼 있는데 14% 정도가 올랐죠. 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겠습니까? 뭐 여러분 보시지 않았어도 알겠지만은 하루 200포인트 등락을 그렇죠. 보여주고 네.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만 오늘 벌써 3거래일인데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만 해도 5,000포인트를 위협받다가 다시 5,300포인트잖아요. 네.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은근히 이렇게 계속 이쪽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왜 들어왔을까? 일단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번 주 13일 날 네. 일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2월 첫째 주에 민주당에서 실제로 법제위에서 제3자 상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다가 네. 딜레이가 됐고 이번 주 13일 여러분들 기성이죠. 예, 고향 내려가시는 금요일 날 네. 지금 제3자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공청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말은 거꾸로 말하면 설 쉬고 나면 거의 2월 달엔 이제 제3자 상법 개정안이 완벽하게 픽스가 된다는 네, 거죠. 네. 예,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 은행주들은 미리 움직인 게 있고요. 현대차 주주분들도 잘 방송을 봐주셔야 되는데 주가가 안 간다고 지금 현대차 급하게 팔면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주당 8천 이상의 수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12월 결산 법인은 많은데 분기 배당 자체를 대부분 2월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금융주들이 대부분 2월에 결산 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융주가 2월 결산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배당금 자체가 실제적으로 2월 최종 거래일 이틀 전까지 들고 있어야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좋아하는 자금이 어찌 보게 되면 연기금 패시브 자금,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다. 그래서 이런 수익률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주 흐름입니다만 앞으로 2월 말까지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근거와 이벤트는 준비되어 있다. 그리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지금 코스피 지수가 매수 매도 사이드카가 번갈아서 나오는 동안 은행 ETF가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다는 건데 배당도 있고 뭐 이벤트도 고려를 한다면 주목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증시 예탁금이 이렇게 100조 뭐 이렇게 늘어난 네. 상황에서 뭐 은행주는 사실 증권주랑 같이 가는 거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주는 이해가 가는데 은행주는 그러면 유동성이 늘어나면 오히려 돈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질문도 있었잖아요. 다- 어떻게 조금?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 제일 뜨거운 게 5월까지 다주택자
주택 팔아라 그래야죠. 네. 네. 그 이제 부동산에 들어가는 자금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고 가만히 생각하면 은행적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데이터는 없어요. 이 데이터가 저희가 1월달 이 시크릿 방송에서 잠깐 했던 데이터인데 1월 한 달 동안에 은행들의 시중 5대 은행들의 요구불 예금은 무려 대략적으로 50조 정도가 빠졌습니다. 역대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 되어 있는 예금이라든지 당좌 예금 자체를 출금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중에 일정 부분 자금 자체는 뭐 주식으로 왔을 수도 있고 다른 대기자금을 갈 수 있는데 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는 자금의 흐름이고요.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지난해 5대 금융지주사들의 실적 자체는 18조 원이 나왔습니다. 18조 원. 여기 보면 KB, 신한, 하나, 우리, NH 있지 않습니까? 사상 최대 순이익을 보였고요. 앞으로 볼 게 이제 중요한 게 주주환원 정책인데 지금 나와 있는 KB금융이라든지 뭐 하나금융지주 올해 26년도 거 주주환원 정책을 봤더니 50%까지 주주환원율을 높인다는 이제 공시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가 지금 KB 같은 경우가 26년도에 2조 8천억 정도로 주주환원 정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역대 최대 규모로 1조 1,500억 정도의 주주환원을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좀 더 재미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네. 저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재미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달에도 금토위가 있거든요. 네. 미국이 3월 달에 2월 달에도 금리 발표가 있고 3월에도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 6월 달까지는 금리 동결입니다. 금리 동결이고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 이제 왜 우리나라는 그러면 5월 달 지방선거가 있는데 금리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들 트럼프가 왜 갑자기 25% 관세 부과했죠? 예. 그게 맞죠. 지금 자동차주를 좀 누르는 것도 되잖아요, 간접적으로. 트럼프가 2월 초순에 25%의 관세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네네. 그래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우리나라 액션이 뭐였냐면 원화 환율이 수직 낙하를 하게 되죠. 원화 개입으로. 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원화가 지금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제 오늘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민주당에서 대미 투자 협상단을 결성을 했죠. 한 6명의 의원들의 명단이 돌았을 겁니다. 네. 그럼 2월 설날 끝나고 3월 같은 경우는 지난해 9월 달, 10월 달 여기 이제 경주에서 있었던 에이펙 정상 전후 회담 전후에 약간 급하게 3천억 달러의 대미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그 크루징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 크루징이 안 된 것 자체가 설날 전후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 놓고 보면 우리나라 환율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 쉽게 기준금리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인하할 수 없는 구조. 그러면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 NIM이라 그래가지고 순이자 마진 자체가 상당히 스테이블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부동산 담보 대출 금액 자체는 줄다 하더라도 기존 대출의 이자 폭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 은행들이 체질이 좀 좋아진 게 뭐냐면 그 비은행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은행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이제 뭐 시중 5대 은행 같은 경우는 뭐 PF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부동산 프로젝트 이런 걸 많이 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의외로 건전성이 많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지금 ETF 하나만 좀 가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 주가를 보면 이 글자 좀 작은데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은행주 차트 한번 때려보시면 네. 신한지주 정정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우리금융지주 그다음에 여기 ETF에 조금 들어가 있는데 맨 밑에 있는데 IN금융지주까지 주가가 연일 급등을 하고 있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좀 이례적이긴 하네요. 그러네요. 네. 지금 그 가장 이제 5대 금융지주 외에 카카오뱅크가 여기 껴있는 것도 같이 좀 상승을 하는 것도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아까 제가 5대 시중은행이 대략 18조 원 정도의 순이익을 보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이 시중은행과 비해서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가 많이 작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개인 신용대출 비중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대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신용대출 같은 근데 지금 정부에서 개인 신용대출 막아놨잖아요. 막은 건 아닙니다만은 네. 한도 대폭 축소했고 전세대금 대출 한도를 미국에서 줄여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다 막혀 있는 거니까 카카오뱅크가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똑같은 현상을 정확하게 1월 마지막 주에 목격했었어요. 예. 뭐죠? 코덱스 레버리지 ETF가 급등을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일부 종목들이 올라갔던 거죠. 네. 지금 자금 자체는 바로 그런 효과도 있어요. 카카오뱅크가 이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다른 5대 금융지주회사들보다는 실적이나 모멘텀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의 표현으로 깔딱깔딱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구분은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 구분은 해야 된다.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지금 은행주들의 어떤 순이익 실적이 잘 나왔다는 점도 짚어주셨는데 아까 살짝 말씀을 주셨던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계속 강조함에도 뭐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는데 네. 금리가 계속해서 좀 오를 수도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예를 좀 같이 할까요? 아까 좀 자료는 준비했는데 중요한 예를 빼진 것 같아서. 네. 우리나라가 지금 지수가 얼마죠? 5,000포인트 넘습니다. 네. 5,300. 그다음에 최근에 JP 모간인가요? 7,000 불렀습니다. 맞아요. 예. 그럼 그 부르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PBR이나 PR이 PBR 기준으로 주가 장부 가치잖아요. 1위 기준인데 1보다 낮으면은 밸류업 정책을 펼치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증권사 자료인데 25년도 포워드 실적, 그러니까 작년도 실적 기준 놓고 봤을 때 은행주들의 PBR이 코스피가 1.9면은 반밖에 안 돼요. 0.7. 그다음에 우리가 주가 수익 배율 같은 경우 삼성 하이닉스가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몇 월 배밖에 되질 않아요. 그다음에 자기 자본 1위 ROE인데 이것도 8배.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 외국이나 연기금 투자가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 생각 있지 않으세요? 1월 달에 현대차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럼 뭐 아틀라스가 가장 그쵸. 컸겠죠. 근데 거기에는 또 하나의 배경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자동차 업종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저 PBR, 저 PR이 시장에 먹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주도 약간 그런 관점을 보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글로벌 증시가 우리가 보는 금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국은행이나 FMC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요. 네. 그렇죠. 그는 이제 중앙은행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내가 한국은 2.5, 미국은 3.75, 뭐 이렇게 일본은 0.75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준금리고 지금 보는 금리는 회사채나 실질금리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뭐 글자는 좀 작은데 미국, 한국, 영국, 일본 거의 지금 보면 작년도 9월달 이후부터 제가 일부러 하살표를 그리긴 했는데 네. 가면상으로 보시기에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계속 오르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 달부터 우리나라 국고채 3년물 금리나 회사채 금리가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예, 거기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바로 재정 부양책책 우리나라 782조 원의 26년도 정부 예산과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가냐면은 일본도 여기는 그래프는 없는데 일본이 지금 총리가 이제 더 승부수를 던져가지고 이번에 중요한 선거에서 압승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럼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뭐냐면 확정적 재정 정책을 펼치는 거고 미국은 왜 올라갔느냐? 미국은 지금 우리가 워낙 장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잊고 계신데 그래서 이 방송을 보셔야 돼요. 네. 잊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임시 셧다운 상태예요. 그렇죠. 예, 임시적으로만 잠깐 봉합해 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 이 그림에 계속 갈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글로벌의 실질 금리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주를 바라볼 때 연준이 금리 내린다는데 한국은행이 금리 내리는데 꼭 그거보다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 자체가 금융 쪽으로서의 매기세를 잡아당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금리와 또 다르게 설명을 해주셨고 결국 저 PBR, 저 PR 관점에서라도 이런 금융, 은행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토픽 종목은 잠시 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지난주에 짚어주셨던 관심주 리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주항공, 우주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세아베스트 지주를 짚어주셨었는데 한 주간 흐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리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끄럽군요. 네. 6.78% 올랐어요.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거. 아유. 근데 이게 그 지난주에 가져올 시점에 가장 좀 변동성이 좋았어요. 그리고 주가는 이제 주간 단위 지금 우주 테마가 조금 쉬고 있는데 주중에 실적은 발표를 했었고요. 네. 이제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는 차트들 좀 보시게 되면 이제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이 안정적이란 말은 좀 그런데 올해 확실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2월 초정수 정확하게는 이번 주 정도가 아르테미스 2호의 발사였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3월로 연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주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의 발사 자체가 또 3월이 또 연기될 수도 있기는 있겠죠. 여러 가지 기상 조건 때문에. 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약간 테마주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주가가 제가 볼 땐 지금은 안 갔지만은 뭐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약간
뭐 쉽게 말씀드릴까요? 그냥 설 쉬고 다시 보셔도 된다. 어. 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될 수 있는 일정이 한 번 더 밀렸다는 점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방금 은행 관련해서의 토픽도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픽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자, 오늘 가져오신 토픽은요. ETF입니다.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 10입니다. 타이거면 이제 미래에셋 증권인데 네. 어떤 포인트를 보실까요? 아까 저희가 이제 방송으로 봤던 거는 코덱스 은행이었고요. 네. 요거는 타이거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서 운영하는 건데 글자가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고배당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고요. ETF마다 이제 보시게 되면은 구성 종목들의 비율이 좀 다른데 여기는 이제 아까 봤던 거는 신한지주하고 KB가 많았고 네. 삼성 거는 미래 거는 보게 되면 하나, 우리, KB가 거의 동일한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5개가 동일 비중으로 15%씩 들어가 있는 비중이 되는 건데 조금 다른 차이면 뭐냐면은 이게 분배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금융주들은 여러분들 제가 재테크 관점에서 준비해 드리는 겁니다. 월배당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 은행주 고배당 ETF에 들어가게 되면은 분배락이라는 게 있는데 분배율이 있는데 1년 분배율이 이 상품 같은 경우는 3.2% 정도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매월 단위로 1년 기준으로 3.2%니까 월간 단위로 거의 뭐 0.9? 그 정도의 분배금이 들어온다 보시면 좋을 거죠. 그래서 같은 은행주를 투자하시는데 약간 장기 투자 관점에서 배당에 대한 매력을 좀 높이고 싶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타이거 은행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볼 수 같고 네. 이제 이런 걸 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 투자가분들이 아이고 지겨워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한번 팁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정말 이 방송에서만 하는 팁인데 그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에 100만 원을 사잖아요. 주식을. 예를 든 겁니다. 100만 원을 한 번에 사게 되면 사자마자 주가 등록에 나의 감정이 동요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100만 원을 30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하루에 3만 원씩 30일 동안 사는 겁니다. 아유 귀찮아. 일주일에 30만 원씩 4번을 사는 방식이에요. ETF나 장기 투자 상품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신다게 되면 여러분들 투자하는 그 스트레스를 되게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ETF 특성상 조금 분할해서 접근해 보자는 전략까지 함께 주셨고요. 자,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 10 흐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로 또 이어서 두 번째 시크릿 라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주류가 움직인다. 이렇게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목들이 굉장히 멋있는데 자, 뭉칫돈이 안전한 곳으로 움직였다면 남은 돈은 비주류로 움직인다는 뜻인가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저희가 지금 미국 지향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단어가 다우지수 5만 포인트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시간이 좀 빨리 갔으니까 바로 네. 다우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그 3대 지수가 다우지수, S&P, 뭐 나스닥 이렇게 그렇죠. 보고 반도체 지수 많이 보는데 지금 보는 화면은 다우 30 종목의 월간 상승률입니다. 뭐 화면이 좀 작죠. 빨간색은 내리고 미국 애들은 우리랑 반대예요. 빨간색은 내린 거고 초록색이 오른 건데 제가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미국의 월마트가 14%, 홈디포가 6%, P&G가 11%. P&G는 여러분들 댁내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예, 애기 기저귀도 있을 거고 코카콜라가 12%, 우리 베이비로션으로 유명한 존슨앤존슨이 물론 지금은 제약이죠. 예, 존슨앤존슨 그다음에 미국 주요 제약회사 암젠 밑에 보면 뭐 캐터필라, 쉐브론 그다음에 저 왼쪽에 대표적인 전 세계 시가총액 2위 종목 애플까지 뭐가 보이시죠? 사는 거? 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4개 빼고 나면 전부 다 소비재들입니다. 네. 예. 이걸 어떤 때 올라가느냐? 경기가 좋을 때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지. 내가 백화점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백화점 실적이 좋다는 거야? 네. 그런 거랑 좀 괴리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그널은 한 달 전에 있었어요. 네. 물론 이 데이터를 갖고 지금 여전히 말은 많습니다. 네. 조작이란 말도 있고 그런 말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하면 주식하기 힘들어요. 일단 나와 있는 데이터니까 네. 믿어보죠. 그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조사기관 ISM에서 발표하는 ISM 제조업 PMI 지수입니다. PMI가 이제 구매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준선은 50이에요.
50인데 1월 달 제조업 지수가 52.6이 나왔죠. 여기 오른쪽 그래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런 지수가 나올 수가 있지? 혹시 또 트럼프가 조작한 거 아닌가?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표가 나왔으니까 우린 믿고 가야 되죠. 미국은 최근 한 20개월 동안 어떤 상황이었냐면 미국 소비의 70% 정도가 소비잖아요. 그래서 같은 지수 중에서 ISM 서비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서비스 지수는 항상 50이 넘었어요. 근데 얘는 50 밑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항목을 봤더니 1월 달에 봤더니 이미 하위 5개 항목 중에서 향후 이제 선행 지표, 앞으로도 경기가 좋을 거라고 말하는 신규 주문하고 생산 공급자 인도가 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론 계속적으로 2월 달 지표도 좋을지는 알아봐야겠습니다만은 아까 봤던 뭐 홈디포나 월마트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쓴다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주요 제조업 지표 자체가 올라간 것도 미국 주식에서도 비주류주들의 재반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지금 지표들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시장에서도 뭐 유통, 내수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 백화점 이슈 저희 살펴보려면 백화점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다음 주가 설이죠. 그렇죠. 네, 오늘 그 통계를 봤더니 그 통계 도대체 어떻게 뽑는 거야? 나는 아직 정부의 나라에다가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말을 안 했는데 네. 통계청에서 오늘 우리나라 2,700만 명인가가 기승길을 오른다 하더라고요. 뭐 옛날 통계가 있었겠죠. 네. 중국은 어느 정도가 움직이냐? 중국은 지난주부터 움직였습니다. 지난주 움직였는데 지금 이제 백화점주들이 많이 가는 거는 사실 외국인 효과가 가장 큽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둔 거는 강남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의 조감도입니다. 아직 네. 이렇게 만들지 정말 160층으로 만들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왼쪽이 저 그림이 잘렸는데 저 벽돌 건물이 신세계 네네. 저게 바로 백화점. 신세계 고속터미널 반포점입니다. 본점은 이제 남대문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림은 이렇게 준비한 거고 중요한 거는 백화점주 롯데, 신세계, 현대 이 기업들의 백화점주들의 마인드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고 중국이 9월 30일부로 한국한테 한 게 있습니다. 비자 면제죠. 네. 지금은 추워서 중국 외국인 관광객들이 시내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오자마자 다 백화점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10월 달, 11월 달에 현대, 롯데, 백화점 쪽에서 매출이 12% 정도가 급증을 했고요. 그게 이번에 나왔던 4분기 실적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명동점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제일 많이 가는잖아요. 롯데도 있잖아요. 어디를 가나 롯데는 대부분 지금 장사가 안 돼가지고 폐점하는 데도 꽤 많아요. 사실은. 네. 근데 유일하게 롯데가 돈을 잘 버는 데가 롯데 본점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있죠. 중구에 있죠. 그쵸. 바로 그 명동 맞은편에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세계는 본점은 여기 남대문에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반포터미널에 있는 강남점, 그다음에 광주 신세계라고 또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데이터가 은근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그림은 고속버스 터미널 때문에 올라간 신세계도 있어요. 네. 실제적으로 천일고속만 지분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신세계가 어차피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백화점주의 유통주에는 결과적으로 외국인 매출 비중이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이게 이번 설날을 연후로 한 춘절 효과와 연결되고 이게 또 한편으로는 산하의 일본 총리와 중국과의 아주 불편한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보이지 않는 간접 한류를 보고 있다. 그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효과가 좀 크다. 이번에 또 춘절이 있기 때문에 많은 소비주 관련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화점 이야기 저희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 텐데 그렇다면 백화점에서의 이 매출 자체도 좀 증가하는 추세로 올라가고 있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부터 헷갈리는 겁니다. 네. 자,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까요? 네. 구매 건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백화점에서 상품을 산 구매 건수 한 봉다리냐 두 봉다리냐. 그렇죠. 근데 구매 건수는 대부분이 21년도에는 다 피크를 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코로나로 이제 팬데믹 이후에 실제적으로 보복 소비가 나왔던 거고 최근 한 4년 동안 계속 건수는 많이 증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는 개수는 이제 별로 증가가 없는데 네. 뭘 많이 사느냐? 누가 이렇게 사지? 비싼 거를 많이 사요. 비싼 그러니까 거. 단가가 올라간 겁니다. 네. 그러면은 뭐냐면 백화점 입장에 놓고 봤을 때 뭐 어떻게 보면 뭐 면티라든지 네. 그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면티나 청바지나 이런 걸 팔리는 게 아니라 비싼 게 많이 팔린다는 거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겨울옷이
비쌉니다. 여러 곳보다. 그렇죠, 옷이 비싸죠.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같은 최근 한 3년 동안 23년도 1월 달, 24년도 1월 달, 25년도 1월 달, 그리고 26년도로 오면서 계속 데이터 자체가 계속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지금 현대백화점, 뭐 신세계, 뭐 롯데쇼핑 이런 기업들의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이 종목들이 이제 워낙 잘 안 보시던 분들은 따라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두 종목을 조금 골라서 한다 그러면은 롯데는 조금 갸우뚱해요. 네. 왜냐면 롯데는 백화점도 있습니다만 롯데 쇼핑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좀 있다. 롯데 마트죠. 예, 거기 좀 있고, 현대하고 신세계 쪽 두 종목 정도는 거의 대장주 관점으로 계속 모니터링 하셔도 좀 괜찮지 않나 그리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매 건수가 오른 것보다는 구매하는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 또 엔데비그 기점으로 저점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또 그래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중에서는 현대와 그쪽을 조금 보자, 신세계 쪽을 보자, 이렇게 또 힌트를 주셨는데, 탑픽 종목 만나보기 전에 이번에도 리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관심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짚어주셨었는데요. 지난주 화요일에 짚어주시고 수요일에 바로 이제 급등이 나왔던 모습인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다시 이제 화요일에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근데 이거 매수하셨던 분들은 앞으로도 대응 어떻게 할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리뷰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 좋게 수요일 날 많이 움직였을 뿐이고, 네. 어차피 이제 이수 스페셜 케미칼을 여러분 전고체 배터리라고 안내 드릴 때가 주요 이벤트가 3월 12일부터 예정된 인텔 배터리 2026이었고요. 네. 오늘 중국의 비아디 같은 경우는 2027년도에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완전히 양산하겠다고 또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어찌 보게 되면 뭐 약간 테마주의 성격도 좀 갖고 있는 거고, 근데 그때 잠깐 설명을 드릴 때 우리나라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 양산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자체가 황화물계고, 오히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황화물계 40만 톤 정도의 파일럿 라인을 구축했다, 그런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이제 1월 달에 워낙 많이 올랐다가 조금 쉬고 있는데, 지금 쉬고 있는 걸 또 이거로 생각을 하신다면 요거는 이제 뭐 정확히 타점을 잡긴 좀 어려운데, 네. 제가 생각할 땐 지금부터 이제 10만 원 밑에서 좀 밀린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제 반등을 노리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고,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올라갔던 거는 운 7 기삼, 운이 7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흐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오늘 시간상 조금 저희 빠르게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못다한 이야기, 더 궁금한 이야기, 종목 이야기, 오늘 밤 어디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잠시 방송 마치고 11시부터입니다. 11시부터 들어오시면 좀 더 많은 종목 이야기 함께 하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11시부터 알겠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 기다리셨을 탑픽 종목도 바로 확인해 봐야겠죠. 이번 시크릿 라운지 관련한 유통 탑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호텔 신라. 역시 신라 쪽을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꽤 많이 올랐던데 춘절 전까지 좀 보면 될까요? 이거는 이 기업은 니온 오리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지금 보면 편하게 투자하실 분이라면 현대백화점, 신세계 보시기 낫고, 네. 내가 한번 연간 기준으로 더 이상 현대가 언제 호텔 신라가 얼마나 망가지나를 보겠다 하시는 분은 이걸 턴어라운드 관점에 보시기 좋습니다. 참 특이하죠. 턴어라운드 기업을 관심한다고 바로 이겁니다. 호텔 신라가 주가가 그렇게 못 갔던 가장 큰 이유는 환율로 인한 면세점입니다. 네. 죽어버렸어요. 적자가 엄청 심하죠. 그럼요. 실제로 인천 제2여객터미널 가보면은 면세점 쪽은 최근에 뭐 타바코나 이런 거는 2+1 행사까지 합니다. 면세점에 손님이 없어요. 그거는 환율 때문이거든요. 한 차이가 안 나니까. 그래서 호텔 쪽은 잘 나갑니다. 슬라스테이라든지 숙박 쪽은 잘 나가는데 면세점 쪽이 적자인데, 올해부터 시장의 관심은 과연 마이너스 5, 11, 13으로 나와 있는 이 적자 폭이 얼마나 흑자로 돈이냐 여부거든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면세점이 적자인지는 이미 주가에 눌려져 있는 거고, 네. 역발상으로 말하면 면세점 부분에서의 적자 폭이 축소되는 그 시점보다는 호텔 쪽은 어차피 연간 뭐 100 이렇게 숫자가 잘 나오니까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빠질 때, 올랐을 때는 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조금 주춤할 때 좀 보시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면세점 부분에서의 주춤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봐야 한다, 호텔 신라 턴어라운드 하는 걸 좀 주목해 보자, 이렇게 오늘 탑픽으로 선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시크릿 라운지 호텔 신라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저희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바쁘게 돌아가는 시장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말에 집중했을까요? 시장을 움직였고 움직일 한마디 오늘의 말말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방산 이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세계 방산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K방산답게 우리 기업 39곳도 지금 참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참여한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참가한 중국 기업 수 무려 190곳입니다. 2년 전에 비해서 2배 정도 넘게 늘어난 상황이고요. 한국 기업 수에 비하면 거의 5배에 가까운 규모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개최국인 사우디를 제외하면 참가한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넓은 5,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의 대규모로 전시장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이 공격적인 행보는 중국이 방산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사우디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기를 팔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국가를 상대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마침 중동 국가들도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던 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역시나 가격을 앞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철강 때도 그리고 배터리 때도 그랬듯이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서 중국산 무기의 수요가 늘어나 버린다면 K방산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 일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내 방산 3사 실적이 예상치를 좀 하회한 데다가 이런 경쟁 뉴스까지 나오다 보니 오늘 방산주들 더욱더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세계 정세는 한국에 유리한 만큼 K방산의 입지와 주가 흐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일 시장을 움직일 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 중 하나는 바로 내일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가 될 것 같은데요. 케빈 헤셋 경제위원장은 인구 증가 속도가 느려지고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 지표가 약간 작아질 수 있다, 낮은 수치를 보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취업자 수의 수치가 낮아도 당황한 필요는 없다고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또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는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방금 전에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 지표도 같이 발표가 됐으니까요. 컨센서스 전월 대비 0.4% 증가할 걸로 예상되었던 부분 잘 넘겼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말말말 모두 만나봤고요. 저희는 세 번째 시크릿 라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벌써 오늘의 마지막 시크릿 라운지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원자재 이야기를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뭔가 금이나 은, 뭐 리튬, 시장에서 좀 주목하는 원자재들, 메인 원자재들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원자재로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제가 ESS로 풀 거예요. 네. 네, 풀 건데 원자재는 이건 이제 단순히 끝나지 않고 앞으로 아마 26년도 정시를 바라볼 때 글로벌 원자재 전쟁, 히토리오 전쟁은 계속 된다는 그 투자 인사이트를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금을 아직 팔 때는 아니다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난 2월 첫째 주였나요? 뭐 은선물이 거의 뭐 하한가를 가고 난리가 났었죠. 이거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왼쪽이 골드, 오른쪽이 실버, 밑에가 이제 플래티넘, 골인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는 빨간색이 많잖아요. 빨간색이 이제 장대 음봉입니다. 근데 이제 금이나 은 같은 경우는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뭐 골드 같은 경우도 온스당 뭐 5,000달러까지 올라오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1월 달 중하순에 폭발적인 상승을 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코스닥 차트는 비슷하죠. 일시적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실제적으로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뭐 케빈 워시발 약간 쇼크다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전거금 제도의 상향이 저는 가장 결정적이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거금이라는 게 우리가 파생 상품이고 선물이다 보니까 이 우리가 보는 요 시세들은 전부 다 현물 가격이 아니라 선물 가격 추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살 수 있는 전거금을 레버리지를 높여버리게 되면은 그게 한도가 차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말이 많아요.
홍콩계 사모펀드들이 손절쳤다. 뭐 그런 말도 좀 있었고 그게 네. 왜냐하면 가상화폐 시장에서 최근에 박살이 나면서 붕괴되면서 그런 나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파생 상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결과를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금은 작년 한 해 올랐을까? 은은 올랐을까? 은은 금이 갔으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칙으로 가가지고 금이 상승한 25년도 상승한 스토리를 풀어가야 돼요. 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달러 패권의 지위 약화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패권의 지위 약화는 바로 트럼프가 바라는 바로 그 약달러와 패권을 같이 하는 거고 달러의 패권을 좀 어느 정도 약화되는 상태에서 금에 대한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금 수요가 가장 많은 원투 나라들은 뭘 했느냐? 오히려 달러를 팔고 금을 샀던 겁니다. 비달러 자산을 매수한 거죠. 네. 그게 첫 번째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과 인도의 금 구매량입니다. 예, 그게 세 번째. 그다음 세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네 번째가 또 중요한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도대체 뭔데?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뭘 하려고 하냐면 계속적으로 금리를 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금리를 내렸다는 것은 달러 자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 돈을 갖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을 추정하지 못하는 거고 실물 자산인 금을 갖고 있으면 이게 주식과 같은 논리로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가 26년도나 앞으로 벌어볼 때 과연 트럼프가 약달러 정책을 벌일까 또는 일본과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실제로 비달러 자산에 대한 매수를 계속 가능할까?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이 연초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추론해 봅니다. 네. 혹시나 이번에 명절에 가셔가지고 아유 그때 금을 팔았어야 되는데 하시는 분이라면 뭐 그 팔아봤자 뭐 얼마 차이 난다고. 예, 제가 볼 때는 금이 집에 갖고 계신 금들은 그런 거다죠. 우리가 전부 다 갑오로 갖고 있는 거지 그거 뭐 그렇죠. 팔려고.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백돈이라 그럽니까? 이렇게 하는 거. 백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대부분 이제 뭐 귀한 제처럼 이렇게 금가락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웬만하면 마음에 평온하니까 올라온다는 믿음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얘기가 네. 좀 길어져서 좋다. 어쨌든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과 은 먼저 선제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였다면 금과 은 이외에 다른 원자재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에서 또 많이 주목하는 게 요즘 배터리 관련해서 리튬 가격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리튬 가격도 요즘에 좀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땠나요?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죠. 물론 이제 탄산 리튬이고 이제 중국 쪽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봤던 금과 은과는 좀 다른데 네. 거의 우리가 작년 이맘때만 해도요. 톤당 탄산 리튬의 선물 가격이 10만 위안이 안 했어요. 10만 위안 중국 네. 돈으로. 근데 이제 작년도 12월 달부터 한 8만 위안에 있던 요 탄산 리튬의 선물 가격이 거의 두 달 만에 저기 보면 16만 위안이라고 제가 표를 해놨거든요. 네. 따블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1월 말 같은 경우는 18만 9천 위안까지 갔었고요. 왜 올라갔느냐? 요거는 같이 좀 비슷합니다. 약간은 뭐 원자재에 대한 상승도 좀 있었고 중국이 지난해 한 12월부터 ESS 쪽으로 폭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전력난이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전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최근에는 딥시크 이야기는 잘 안 할 겁니다. 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국의 AI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LFP 배터리가 들어가는 ESS의 수요량이 폭증을 했고 올해 26년도 설날 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1월 달 우리가 이거 주식 방송 제목이 시크릿 라운지죠. 그렇죠. 그럼 내가 톤을 좀 낮춰야 됩니다. 이렇게 소곤소곤하게 이제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중국 정부에서 다시 한번 춘절을 앞두면서 제2의 2구 환신 제도를 펼쳤거든요. 그 제2의 2구 환신 제도에는 애플의 주가 상승과도 길을 같이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가전 제품에 대해서 보조금을 그러네요. 지급하는 게 있고 네. 여기에 이제 공식적으로 조금 나와 있는 그 중국 정부의 자료를 보게 되면 ESS 쪽도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그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높은 변동성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탄산 리튬의 선물 자체는 어느 정도 선물인데 현물간 차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다시 우상향으로 간다. 그런 관점에서 투자 아이디어는 바로 생각나는 게 왜 005490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37만 원 정도 하는데 네. 주주분들은 혹시나 생각할 때 중국의 탄산 리튬의 선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도 계속 바닥을 다지는 중간에 깨알 같은 종목
분석이 있었군요. 그것도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깨알같이 포스코 홀딩스 이야기까지 주셨습니다. 어쨌든 ESS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뭔가 시장도 커지는 분위기고 중국에서도 이렇게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인데 우리 한국에서의 ESS 관련된 뉴스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그거 있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1월 달 정도인가요? 우리나라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2차 ESS 낙찰이 LG하고 삼성하고 두 기업이 입찰이 들어갑니다. 1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요. 네. 이 낙찰자 선정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는 12일이니까 목요일 정도가 발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발표 예정이 돼 있는데 뭐 1차는 삼성 SDI가 1조 원 정도를 수주를 받았었고 지금 2차 같은 경우는 삼성이 받을지 또 LG가 다시 받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국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던 2월 12일 날 오늘은 2월 10일이죠? 10일이죠. 네, 그렇죠. 이틀 있다가 예정된 거는 540메가와트 규모의 수주전이 예상돼 있다. 그 이벤트가 먼저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살짝 보니까 미국 관련한 뉴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저희가 ESS 시장의 어떤 확장성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또 주목하면 좋을까요? 국내 1조 가지고는 사실 뭐 LG나 SDI를 지금 LG가 40만 원 밑에 있고 삼성 SDI가 38만 원 정도 주가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공격적으로 사긴 그럴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미국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항상 보는 게 우리나라가 결정적으로는 아까 잠깐 다시 볼까요? 탄산 리튬 선물 백날 올라봤자 네. 미국 법을 통해 가지고 중국산 광물이 들어간 거는 적용 안 돼 그래 버리면은 다 헛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나 이런 기업들도 합작 법인 생태로 세우게 되는 거고 그럼 종국에는 아까 제가 포스코 이야기 나온 것도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FTA가 되어 있는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채굴하는 광물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이런 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미국 ESS의 캐파 성장 스토리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래프들이 이렇게 세우긴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되게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 주가가 여러분들 $190까지 오른 결정적 트리거가 뭐였는지 아시죠? 바로 미국 빅테크 4개 기업이 앞으로 2026년도에 무려 6,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80조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거든요. 980조 원은 우리나라 정부 전체 예산 780조 대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네. 그런 흐름 자체가 한반의 결을 맞춘다는 거는 뭐 어제 아마 구글이었나요? 구글이 무려 100조 달러 정도의 맞아요. 구글. 자금을 조달한데 그랬지 않습니까? 주가 밀리지만은 그건 어마무시한 금액입니다. 그런 관점은 결과적으로 ESS에 대한 CAGR 연평균 성장률 30%에 대한 전망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가 관점에서는 이게 언제 나오지? 아까 그림에서 봤을 때도 어디 나오는지 고민을 좀 할 수가 있고 네. 그럼 말 나온 김에 입이 풀린 김에 국내 배터리 3사 ESS 전략 계획을 잠깐 보겠습니다. LG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게 됩니다. 미국 미시간 홀랜드 쪽에서 보게 되고요. 네. 실제적으로 지금 뭐 2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났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2분기, 3분기를 갔을 때 ESS의 매출 자체가 전체 EV 전기차보다 50%를 넘어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가는 거고 삼성 같은 경우는 올해 아마 이 부분을 최근 실적 발표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삼성 SDI에서 나오는 SBB 2.0 같은 경우도 3월 12일 예정된 제가 그때는 인터뷰들이 갈 거예요. 코엑스를 가서 카메라 들고 가서 네. 영상도 제작을 하고 네. 쇼츠도 만들고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련인데 이번에 아마 삼성 코엑스에서 진행하는 인터뷰들이 2026에서 조금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미 지금 미국 쪽은 거점을 두면서 라인 전환이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주가는 아직 많이 반영 안 됐지만은 그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포드랑 완전 이제 우리 팬으로 나 땡땡 됐는데 네. 계속적으로 약간 이제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일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밸류 체인에 다 들어가는 게 포스코, 에코프로비엠 다 LNF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아직은 많이 반영 안 됐지만은 배터리 3사의 26년도, 7년도의 스토리는 한번 우리가 주가에 반영하지 않나 하더라도 지켜볼 이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에도 ESS 관련해서 스토리까지 쫙 짚어주셨으니까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토픽도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지난 종목들 중에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덱스 AI 반도체였는데요. 지난주 한 주 동안 3%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 ETF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에 대한 리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3%밖에 안 올랐죠. 예,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난주에 그 난리가 났는데 네. 예, 많이 올랐을 수 없겠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80만 원대 하이닉스, 예, 그 다음에 이제 17만 원대 삼성전자를 사기 어려우신 분들.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내가 투자 금액이 좀 작아요. 그 다음에 네. 한미 반도체도 사고 싶고 이오테크도 사고 싶고. 그러니까 절대 수익률에서 한 종목을 잘 픽해가지고 높은 수익을 내시는 단기 트레이나 스윙 투자가 보는 뭐 그 종목을 고르면 되는데 절대 주가가 조금 낮은 이건 2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 코덱스 반도체 AI 반도체에는 저희 방송할 때 아침에 아까 강우도 잠깐 나왔을 건데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22% 정도 비중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한미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뭐 리농공업 좋은 기업들도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급하게 보지 마시고 뭐 ETF는 항상 제가 드리는 게 ETF를 가지고 단타 칠라 그러지 마세요. 네. 마세요가 아니라 ETF 단타 칠 거면은 종목 단타가 훨씬 낫습니다. ETF는 내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의 호흡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ETF라는 특성상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살펴보자. 코덱스 AI 반도체 리뷰 들어봤고요. 자, ESRS 관련된 토픽도 바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번 주의 토픽 종목은 SK 이터닉스를 가져오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도 짧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원래 ESS 관련 소부장 중에서 제가 픽으로 뽑는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거는 이제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려서 네. 그냥 아껴놨고요. 네. 근데 이 회사는 기업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이 SK 이터닉스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분석을 하면은 사실 얻어 걸리는 게 꽤 많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매출 비중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 회사는 전체적으로 풍력 매출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연료전지 쪽이. 그리고 태양광의 한 대략 보면 지금 보면 4천억 정도 매출이잖아요. 맨 밑에가 ESS예요. 한 368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 ESS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국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는 대부분 국내와 관련이 있고요. 밑에 ESS 부분이 바로 SK가스와 함께 북미에 있는 해상 ESS 부분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스토리를 놓고 보면 진짜 전체 매출 기여도는 10%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죠? 3조 8천억 매출에 3,600억 정도니까 되지는 않는데 오히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스토리를 보니까 2월 달에 미국 텍사스에 100메가와트의 설비가 상업 운전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29년까지 900메가와트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매출 비중은 제일 작지만은 성장성 면에서는 SK이터닉스의 ESS 사업 부문 자체가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작지만 ESS 부분의 성장성이 주목이 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ESS 준 토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토픽은 또 숨겨두신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종목 궁금하신 분들 잠시 후에 바로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해주실 거죠? 네, 또 함께 이 외에도 뭐 한 6종목 정도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투자 포인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외에도 준비해 주셨던 선물, 기초 관심 종목 세팅, 기초편 교육 VOD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조금 더 비밀스러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